자, 제가 경복궁을 이제 검색을 했는데, 경복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직로 조선 왕조의 법궁이고 전궁이다. 1395년에 창건되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되었고 1868년 흥성대원군의 주도로 또 중건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했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반도일까요? 여기 임진왜란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한반도 그 성곽의 모습일까요? 자, 임진왜란의 경복궁이 이제 소실되시니까 그 다음에 이 창덕궁으로 또 옮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봅시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불탄 이후 법궁의 역할을 창덕궁에 넘겨주었다. 1865년 고종 2년에 흥성대원군의 명으로 증건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이 경복궁이 어디라고 설명을 많이 들었나요? 자, 원래 태조 이성계가 처음 도읍을 정한 곳이 제가 난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난징이 여기 남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경복궁이 처음 건설된 곳이겠죠. 자, 그러면 임진왜란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제가 영락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임진왜란 때 이 법궁이 불에 타 소실됐다고 하면 그럼 어디로 이동을 했겠나요? 자, 한반도를 한번 봅시다. 한반도에 경복궁이 여기 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가 한반도 서울 아닌가요? 여기서 뭐 오른쪽에 뭐 창덕궁으로 옮겨갔다고 하죠. 그러면 서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영락제가 이방원을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여기 남경에서 발생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북경 베이징이 여기가 바로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복궁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동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경복궁을 검색해보면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1592년 임진난으로 인해 불탄 이 법궁의 역할을 창덕궁에 넘겨줬다 하니까 이 창덕궁이 바로 자금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난징에 있는 실제 경복궁은 그 터만 남아있죠. 건물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경우가 됩니다. 자, 난징 고궁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난징의 중심에 있는 명황족의 궁궐이다. 북경에 위치한 자금성의 모델이 되었다. 1366년 주원장은 난징에서 오왕의 왕궁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뒤에 주원장이 황위에 오르게 되면서 황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다. 주원장이 홍건적 난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고 호칭을 내렸죠. 그게 오왕이 되겠습니다. 자, 홍무제 명태조 주원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1366년 스스로 오왕이라 칭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 오왕이라고 되어 있죠. 명태조 주원장이 자신이 이 오왕이라 칭하고 만든 나라가 명교가 됩니다. 이게 명나라가 아니에요. 자, 명교를 검색을 해보면 명교는 중국에 전래된 마리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리교는 당나라 때 중앙아시아를 통해 중국에 전래되었던 주류 종교로 자리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당무정의 회장 회부일 때 불교와 함께 덤으로 탄압받은 이후 공개적으로 금지됐다. 즉 홍건적 난을 일으킨 그 주원장이 만든 나라는 이 명교의 이 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나라하고 다른 겁니다.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명나라하고는 다른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명교가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명나라로 둔갑됐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는 불교를 바탕으로 해가 명나라를 건국하셨습니다. 태조실록을 검색을 해보면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 무리의 격대식이다. 이 내용에 보면 겨울에 홍건적, 위편장, 반성사유, 관선색, 주원수, 파두번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주원수가 태조 이성계한테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으로 사자와 왕에게 바쳤다. 자, 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난징궁이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불탄 법궁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현재 이 궁이 되겠습니다. 1366년 주원장이 난징에서 오왕으로 왕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태조 일성계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새로 역사를 만든 게 현재 주원장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1년에 영락제가 북경으로 수도로 옮기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이런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불탄 이후로 법궁의 역할을 창덕궁으로 넘겨주었다. 바로 이게 자금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65년 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중건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현재 한반도에 있는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궁이죠. 자, 인터넷에서 경복궁 연건 일기라고 검색을 하면은 뭐 우리 역사안에 요 자료가 나와요. 자, 여기에 이미지를 보면 바로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흥선대원군이 현재 한반도에 경복궁을 건설한 이게 도면이 되겠습니다. 뭐 경복궁을 어떻게 만들었고 뭐 이렇게 건설했고 뭐 날짜 같은 게 다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경복궁 연건일기라고 있는데 이게 현재 번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뭐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했는 게 그게 실제 원문과 뭐 같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앞전에 그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면 뭐 국가유산청에 보면 이 경복궁 연건일기가 이렇게 뭐 책자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이런 기능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살펴보니까 뭐별 그다지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사진하고 뭐 그것을 해석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PDF 파일을 받아놨는데요. 뭐 관심 가시는 분이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뭐 디자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같은 것도 나오고. 자,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원세철의 경복궁 연건기, 경복궁 연건일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구성된 경복궁 연건일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뭐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이한 점이 눈에 하나 딱 띄더라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원장 밑에서 옛 수도를 발견했다. 자, 여기서 이제 수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물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뭐 하수도 이제 비슷한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제가 수도의 뜻을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물이 지나가는 길, 즉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을 뜻한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상수도관 아니면은 뭐 하수도관 이제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다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장 밑에서 옛 수도를 발견했다. 애당초 수도를 여겨졌던 것은 주춧돌이 좌우로 있어서 마치 문자리 같고 또한 곧장 원지로 흐르게 되어 있었으니 옛사람이 물을 인도하는 것이 어찌 연못 가운데 직접 들어가도록 해서 쉽게 모래로 막히도록 하겠는가 의심스럽던 차에 그 우편 몇 걸음 밖에서 수도 하나를 발견하였고 하배에 돌다리가 있었다. 이것이 옛 수도였음을 의심할 나위가 없다. 국역 경복궁 연건일기 고종 2년 4월 30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해석이 하나 있는데요. 옛 수도였음이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반도에 있는 게 이 경복궁이 아니란 소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옛 수도로 예측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 수도이면은 어떤 사람이 뭐 수도로 뭐 사용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복궁 서울에 있는 거는 이게 진짜 경복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요. 자, 요런 이제 특이점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1865년 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중건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중건이 뭔가요? 옛날에 무슨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지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경복궁 연건일기에 나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진짜 경복궁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진짜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께서 지었는 그 궁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 수 없는 그 수도에 그 국토가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 보수해가 새로 만든 게 현재 경복궁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경복궁 연건일기에 이것이 옛 수도였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아니 조선이 한반도이고 서울의 경복궁이 500년의 역사에 조선이 계속 왕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옛 수도에 의심할 나위 없는 그런 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나요? 자, 그게 좀 희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선의 수도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한반도 서울이. 자, 이때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고종 2년에 4월 30일에 이 한반도로 조선이 이동됐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 경복궁을 짓는데 한 3년에서 4년 걸렸대요. 자, 그러면 고종이 이때 한반도로 옮겼다고 예상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1865년 정도 되죠. 그러면 65, 66, 67, 68 그러면 1868년도랑 67년도쯤에 한반도로 모든 게 다 이동됐다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경복궁 연건의가 이게 1865년 고종 4년부터 공사 시작해가지고 1868년에 고종 5년에 끝났다고 설명을 하니까 65, 66, 67, 68 한 3, 4년 걸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뭐 이미지가 이렇게 종종 몇 장이 있더라고요. 경복궁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다 만든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여기 한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정선의 경복궁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경회루가 있는데 경회루에 여기 보면 기둥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못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이렇게 그려놓고 뭐 오른쪽에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자,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 경회루에 아무런 건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담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경복궁하고 전혀 다르지요. 이게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용인데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무런 건물이 없어요. 이 나무만 있고 뭐 위에다가 이렇게 집이 맺혀 있었다. 그게 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경복궁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없어요. 안에. 자, 이거는 뭐 최근에 뭐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신문문 담장 아래 혈의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옛날에 이 담을 이렇게 찍어 놨대요. 자, 또 다른 이미지 한번 봅시다. 자, 요런 이미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복궁도라고 되어 있네요. 뭐 요런 사진도 있고 이거는 현재 경복궁 아미산 전경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자, 여기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 봅시다. 강화문바 종각터 도성 대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경복궁 연건일기 권일 고종 2년 윤 5월 26일에 이 경복궁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복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건물이 없어요. 이 나무가 잔뜩 있고 여기 뭐 이상한 집 한 채가 이렇게 덜렁 있고 이게 답니다.
건물을 이제 새로 지으면서 이런 지명 같은 거 이때 다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무슨 건물을 짓고, 여기 어떤 건물을 짓고, 이제 그런 도면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중건, 경복궁의 정가 구성과 건물 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렇게 만들 거라고 이거 다 개혁한 거예요. 원래 이런 건물이 여기에 있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지명 같은 거 나오잖아. 이렇게 뭔가를 만들 거라 이렇게 도면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여기 또 건물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신문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계문문, 그리고 이건 소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동십자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동십자각 이거 유명하죠. 저기 합니다. 이거는 광화문 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근영정 내부인데 요 이미지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나요? 현재 이 이미지 기억나시죠? 이거는 명나라 16대 황제 순경제 목을 매달고 죽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베이징 북경의 자금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을 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여성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아마 순경제 가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순경제가 자살하기 전에 이 가족들을 이렇게 다 죽였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 칼로 이렇게 찌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가족이 다 몰살이 돼가 명나라는 실제 역사는 끝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건물 이 형태를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전에 본 이 건물하고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제가 경복궁 연건이기에 근영정 내부에 바로 요거하고 똑같아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 모습 이거 똑같죠? 자, 이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장에 있는 그 디자인 형태를 이 한반도 경복궁에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똑같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경복궁이 자금성의 짝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자금성의 그 디자인 형태를 벗겨가지고 현재 경복궁을 지었다. 그런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 보면 1월 5학도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는 이건 다르겠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이 이제 5개가 있습니다. 이 병풍을 보면은 이게 바로 태조일성계가 공급한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달과 태양은 밝지 않습니까? 밝은 명, 또 다른 말로 광명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성계의 휘, 단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좀 희미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 기억나시지 않나요? 자, 요 이미지를 좀 확대해 볼게요. 현재 이 궁은 난징궁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 위에 똑같은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와 똑같은 그 러시아에서 복원한 제 자료가 있죠. 이것도 서석도 보면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이미지도 제가 양쪽으로 배치해 놨는데요.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하면 뭐 거의 왼쪽에 있는 이 모습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가 이제 똑같은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왼쪽에는 자금성이고 오른쪽에는 난징궁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면 여기에 이 병사와 이 장군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청나라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왕자에 앉아있는 이분은 조선의 왕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많이 이제 보여줬으니까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양반들은 네덜란드 사람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선에 이제 조공하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근영전에 그 내부 사진 이미지하고 이 비교해 보시면 이 똑같이요. 자, 현재 보시는 이 위에 이 모습하고 똑같은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제가 너무 흐릿해가지고 고화질로 하나 받아놨어요.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위쪽에 여기 이 모양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유사한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과거의 사진 또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그때는 이 모습을 봤으면 도대체 어땠을까요? 조금 오른쪽 편에 좀 확대해 볼게요. 이게 고화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문양 같은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1월 5학도 여기 나오지요. 정확하게. 왼쪽 편에는 이거는 달이고 오른쪽 편에는 태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그래서 5악이라고 하죠. 1월 5악, 1월, 1 태양, 월 달, 그 다음에 5악 다섯 개의 산. 그래가지고 이런 병풍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이란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명은 곧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홍건정 나라를 일으킨 주원장이 만든 명교하고 다릅니다. 그 명교가 태조 이성계에서 건국한 명나라로 둔갑해가지고 같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역사가 이제 조작된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때 건설을 하면서 이 농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중기가 되겠죠.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능의 모습들이 찍어놨네요. 이거는 장능이라고 하는데 금당동 정시방가와 백로동의 조시방가의 사형산에 있는 나무로 노조 200개, 궁제 300개, 통벽 300개, 차벽 300개, 대연 1만 50개를 특정했다. 하여튼 이거 장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나무를 뱄는데 이게 1920년도 압록강 상류의 벌목장면이라고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압록강변에서 이 목재를 잘라가지고 운반했다고 하네요. 목재가 이렇게 곱게 똑바로 이렇게 자라야 그게 이제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현재 이런 그림도 있는데 이게 1865년 7월 3일에 찍은 사진인데 그때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돌도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사릉 채석장 입구에 부석 금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삼태기 하고 나무 바가지 그때 사용했는 거겠죠. 자, 이거는 고종 2년 9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복궁 연건일기. 이거는 강화문터 조선 초기 알목지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궁터인데 이거 너무 보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누군가 사용한 그런 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조선의 궁이 아니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연정 장대석 적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수도가 500년 동안 사용했다면 이렇게 날고 흐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사람이 살고 왕이 사는데 부서지고 고장이 나오면 바로바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이게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종친부, 경건당, 기산 하부 음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500년 동안 사용했는 그런 궁토가 왜 이런 터가 남아있나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상한 그 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장치를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미지 보면 이거 이제 거중기 되죠. 이것도 농로라고 하는데 화성, 성력, 의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그런 터를 이렇게 이제 건물을 새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주춧돌을 다 쌓았다는 경우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회로 석주라고 되어 있네요. 기둥머리, 보강,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전에 비공태 이걸 만든 거예요.
아니 조선이 5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데 무슨 그 비공터가 있습니까? 다 건물이 들어서 있어야 정상이죠. 자, 이거는 경복궁 궁성 하부 낙수바지 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요거는 책 표지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게 도성도 지도를 설명하는데 경복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나무만 달랑 있고 뭐 이렇습니다. 건물이. 자, 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제가 다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관심이 가신다면 국가유산청이나 여기 보면은 이 사이트가 있어요. 경복궁 연건일기 본 경복궁 중건이어야 되는데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검색하면 나와요. 경복궁 연건일기 이렇게 검색하면 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net. 여기 책 이미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내용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불탄 이후 법궁의 역할을 창덕궁에 넘겨주었다. 그 다음에 1865년 고종 2년에 흥성대원군의 명으로 이제 중건되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처음에 여기서 난징에서 경복궁을 건설하고, 여기서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태종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여기 창덕궁 베이징 북경에 다시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종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반도 이쪽으로 알 수 없는 성곽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조선을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렇게 옮겼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이제 대한민국 서울의 이제 경복궁으로 이름이 이제 바뀐 경우가 되죠. 그러면 수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명나라의 이제 군주 목록을 보면은 여기 명태조가 1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2대 사이에 보면 이 명흠종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죠. 자, 그러면 1대하고 2대 중간에 뭔 사람이 한 명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선의 이제 국왕도 살펴보면 이 태조하고 정조 요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태조 이성계의 큰아들 진안대군 이방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방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즉위 태조 6년 1398년 음력 8월에 동생 정한군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본래 왕위의 뜻이 없었던 영안군의 왕세자가 되기를 구구 사용하였으나 태조의 장자 진안대군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이후 1개월 뒤인 1398년 음력 9월에 태조의 왕위로 경복궁 건정전에서 조선 제2대 국왕으로 등극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복궁 건정전이나 이거는 난징궁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제1차 왕자의 난이 나오잖아요. 태조 이성계의 이 장자 큰아들이 이게 진안대군이 되는데요. 이 조선으로 보면은 여기 태조하고 정종 요 사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제1대, 2대. 그런데 여기 명나라 군주 목록을 보면 제1대, 2대 요 사이에 요 한 명이 있지요. 요거 주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표를 검색을 해보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명흥종 주표, 명나라의 황태자이자 추존 황제이다. 즉 황제는 아닌데 그냥 추존했다. 황제로 그냥 임명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생애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에 여기도 보면 장남으로 건문제 주인문의 아버지이다. 즉 영락제 주체 친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이 주원장의 장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영락제 주체 친형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선을 보면 태종 이방원의 형이 되고 태조 이성계의 큰아들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진안대군인데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
홍건적 난을 일으킨 주원장의 장남으로 추존 황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명나라를 건국한 이 홍무제가 이성계이고, 그 다음에 그의 큰아들이 그 장손이 여기에 이제 명흥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락제가 그럼 이방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죠. 즉 조선의 역사를 이제 두 개로 분리 작업을 해가지고 시간과 연대 날짜를 조금만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새로 다 각색해가지고 명나라가 홍건나라를 이렇게 주원장이 만든 것으로 이렇게 다 둔갑을 시켜놓고 조선 왕조도 변절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일본이 짜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개의 역사로 분리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조선 왕조 실록으로 돌아가 보면 저 겨울에 홍건저 주원수가 이때 태조 이성계한테 이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의 왕은 이 사람은 이 주원수, 즉 주원장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명사나 아니면 명실로 뭐 조선왕조실로 이렇게 뒤져봐도 완전히 100%다 변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록으로 이제 봤을 때 진짜 어떤 것이 역사인가 짜기가 어렵다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경사하고 경도로 이렇게 실록을 검색을 했는데 여기 재밌는 내용이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계속 이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계속 말을 하니까 이 목이 상당히 아프네요. 잠시 쉬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경사와 경도를 제가 검색을 해놨어요. 그러면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중종실록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위쪽에 보면 여기 태종실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시다. 이 부분 선택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408년도 명영락 응연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시다. 주제 제목으로 보면 이 태상왕이 우리는 보통 태조 이성계를 의미한다고 다들 배우죠. 그러면 태조 이성계께서 승하하다, 즉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가 되죠.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하였다. 임금이 항상 강연루 아래에서 잠에서 친히 진선의 다소와 복약에 있어서 손해의 마땅함을 보살폈는데 이날 새벽에 이르러 하루가 되자 태상왕께서 담이 상하여 부축해 일어나 앉아서 소합 향원을 자시었다. 병이 급함에 임금이 도보로 빨리 달려와 청심환을 드렸으나 태상이 삼키지 못하고 눈을 들어 두 번 쳐다보고 승하하셨다. 사왕이 단기로 빨리 달려오니 임금이 가슴을 두드리고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으니 소리가 밖에서 들리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세 사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원문에 보면 이 태상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사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사왕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태상왕은 누구이고 임금은 도대체 누구이고 그리고 사왕은 누구일까요? 태상왕은 이성계로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성계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면 이분은 이 태종이겠죠. 이제 현재는 태종실록이니까 임금이 태종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사왕은 이분은 누구일까요? 진안대군을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여기 생애 부분에 보면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장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남이면 큰아들이죠. 자, 그런데 돌아가신 날을 보면은 1394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선왕조 실록에
연대는 1408년이니까 이 상황은 진안대군 태조 일성계의 큰아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태조 일성계의 큰아들이 돌아가신 그 이유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니까 또 그렇게도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고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너무 슬퍼가지고 술만 마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황은 누구일까요? 조선의 왕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럼 정종일까요? 정종이 돌아가신 연대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14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은 정종으로 이제 예상되는 부분도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조선왕조실록이 1408년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예전에 또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태상왕이 이성계가 아니고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사촌이 아닐까 한번 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에는 이 태상왕을 이성계로 한번 해석을 하고 여기 임금은 태종 이방원으로 해석을 하고 상왕은 정종으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 부분이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명이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리고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돌아가신 연대가 현재 14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하나의 기록이 더 있죠. 자, 요거는 이제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398년 명흥무 31년 기록인데, 자, 여기 보면 명나라 태조 고왕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부음의 일원이 이러니까 보통 이 태조 고왕제라 그러면 우리 보통 주원장을 의미하죠. 자, 홍건난을 일으킨 여기 주원장 이분이 되겠습니다. 다 이분을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대명의 예부의 의뢰에 관한 일을 말하다. 자, 근일의 태조 고왕제께서 승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자, 이 부분의 기록도 이 태조 고왕제가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태조라는 분이 2명이 나오는데 돌아가신 연대가 각각 다른 2개의 연대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조정에 사신 진강, 신해 등이 압록강 서쪽에서 도착하므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는 압록강이 어디였을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압록강의 서쪽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도착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압록강이 이쪽일 경우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되겠습니다. 압록강의 위치는 저는 여기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여기도 있을 수 있다, 예전에 또 이 밑에 여기도 한번 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린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위치로 설명을 드리는데 최종적으로 제일 유력한 부분이 현재 이쪽 부분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압록강의 서쪽에 도착했다 하니까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이 이제 되는 경우가 되죠. 자, 여기 보면 압록강 서쪽에 도착하므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지도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한반도 이쪽에 이제 압록강을 이제 설명한 부분이라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가면은 서쪽이 될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도착했단 말이 되죠. 자, 그러나 압록강 이쪽으로 이제 볼 경우 여기는 이제 바로 서쪽이 또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현재 온쪽편에 이 한반도 압록강은 서쪽에서 조금 더 밑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럼 현재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압록강이 제일 이제 유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그 예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선의 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이 건국한 그 명나라도 예부에 관청이 있었다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해요. 참 이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관청이란 지명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명나라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고. 자, 태조 고왕제도 명나라도 같은 학명을 사용하고 조선에도 같은 고왕제 학명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현재 이 부분의 날짜를 보면 이거 1398년으로 되어 있죠. 자, 태조 이성계 태상왕이 돌아가신 날도 보면 여기 1408년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면 이 1408년도가 떨어질까요? 자, 그것은 다른 기록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13일 을묘 6번째 기사예요. 이게 1409년도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이 태사왕의 이제 기록이 있었잖아요. 이 태상왕. 자, 이거는 1408년의 기록이니까 1년 후에 이제 기록이 현재 보시는 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1408년에. 자, 여기도 보면은 뭐 유화도 이런 내용이 막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우군 도통사. 태조 이성계가 우군 도통사를 맡았다고 하죠. 자, 우군 도통사의 전원을 주어 억지로 요동을 치게 하였다. 군사가 외허도에 머물렀을 때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동이 어디일까요? 자, 그리고 군사가 위화도에 머물렀다 하면 여기서 위화도는 어디일까요? 자, 압록강이 여기였다면 자, 요동은 여기가 되겠죠. 자, 왜 그런가 하면 고려 땅이 여기 대륙이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태조 이성계가 여기 난징에서 출발해가 베이징 북경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그러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동을 지나서 압록강을 나오기 때문에 위화도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압록강을 지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럼 요동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요동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한반도 위쪽까지 이렇게 요동이었다고 합시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영역이 요동의 위치가 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군사가 외효도에 머물렀다 하니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도 보면 그 압록강의 위치를 대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지의 물이 격퇴시키다. 이때 우리가 보통 그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이 주원수, 이분이 태조 이성계한테 참수되고 목이 베고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적의 왕 원수라는 이 사람이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주원수, 주원장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겨울에 홍건적이라고 하니까 홍건적 그러면 홍건적의 우두머리는 여기 주원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주원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다 보면 20만 구서가 압록강을 건너 서부 변방의 함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압록강을 건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서부 변방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압록강이 이제 여기였다면은 홍건적 우두머리 주원장하고 그의 일당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리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하기 때문에 위아들은 압록강을 건넌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압록강이 여기 보면은 이 강 물질기가 하나 보여요. 이게 압록강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홍건나라 이렇게 이 주원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하니까 여기에 위화도는 이쪽 부분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 선장시가 하나 보이는데
여기에 고려의 왕이, 공민왕이 피난했다. 이제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조 유성계도 여기에 있었다.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족쳐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여진족 4,000명의 기마병인가요? 그 여진족을 이용해가지고 이 홍건적 우두머리 조원장을 여기서 다 격파를 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북경 배정을 함락시키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가 난징까지 다 점령하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은 홍건나 그 무리가 남아있는 잔당들을 다 제거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압록강을 건너 서부변방이라 하니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홍건적의 무리가 원나라의 상도와 대도를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원장이 여기 호주에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베이징 북경 이거는 원나라의 대도가 되겠습니다. 대도를 치고 그 잔당과 일행이 또 상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당연히 태조 이성계가 있는 이쪽 부분에서는 서북 변방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홍건적의 일당들이 이 상도를 이제 침범을 해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경로를 들어가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보면은 바로 서부 변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즉, 압록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 1408년도 이 날짜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은, 자, 현재 이 1409년도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의 이제 내용인데, 자, 이거 예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영락 무자년 5월 24일 임신일에 태조께서 승하니 춘추가 74세이고 제위가 7년이며 늙어서 정사를 보지 않은 지 11년이다. 자, 이 내용은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 제작해가 설명을 드렸죠. 자,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1398년 무인년에 이제 승하하셨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지요. 자, 앞전에 여기에 보면은 태조 이성계 즉 태상왕께서 이제 돌아가신 날이 이게 1408년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또 다른 기록이 있잖아요. 1398년 저는 이때 이제 돌아가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명나라 태조 고황제 부음에 이르는 이 내용이죠. 자, 여기도 원문에 보면 명나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대명이에요. 대명. 명나라가 아니고 대명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나라로 해석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라로 해석을 하려면 나라 국자가 뭐 들어가거나 뭐 그래야 나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냥 대명입니다. 대명 태조 고황제께서 승하하셨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1398 무년에 이제 승하하셨다. 자, 그리고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제가 또 이렇게 적어놨죠. 태조 고황제 이성계는 무인년 1398년 63세로 돌아가셨다. 상왕의 뜻은 늙어서 정사를 보르지 않은 지 11년, 해석은 10년으로 확장한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실록의 내용을 보면 여기 늙어서 정사를 보지 않은 지 여기 11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원문에 이제 이 부분이 되는데 자, 여기도 보면 11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10년에서 11년으로 넘어가는 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0년도 될 수가 있고 11년도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국사학께서는 여기 11년으로 해석을 해놨네요. 그러면 이 1408년을 어떻게 이제 계산해가 맞출 수가 있냐면은 명나라 태조 고황제 이 돌아가신 날을 보면 이게 1398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주원장을 검색해 보면 이게 1398년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398년 더하기, 제가 앞전에 늙어서 정사를 보지 않은 지 11년의 해석을 10년으로 해석한다.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10을 해주면은, 자, 1408년 정확하게 나오죠. 즉, 태조 이성계께서 실제 돌아가신 날은 이게 1408년이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1398년이 되는 겁니다. 즉, 다른 내용으로 보면 늙어서 정사를 보지 않은 지가 이게 10년이나 이제 11년이 되는데, 그러면 벌써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정사를 보지 않은 지 10년에서 11년이 되는 요 기한을 더 더하면 춘추가 74세이다. 그런 의미고, 태조 이성계께서 실제로 이 돌아가신 그 연대는 제위 7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7년 기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되겠습니다. 1398년에 여기에 보면 태조 7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돌아가신 그 날이 여기 1398년 63세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기록이 좀 이상한 거예요. 1408년 명령량 6년에 태조 이성계가 이때 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원래 1398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정사를 돌보지 않은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걸 더하면 1408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때 1408년에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돼요. 태조 이성계께서 돌아가신 날은 여기 나온 것처럼 태조 7년, 그리고 1398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태조 고황제, 이분이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계가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게 여기서 완전히 드러나고 밝혀지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늙어서 정사를 보지 않으신 지 11년이 된다. 이거는 아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정치를, 나라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년이나 11년이 됐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연대와 날짜를 다 더하면 74세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63세로 돼 있잖아. 그러면 63세 더하기 10년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73세가 되죠. 10년을 하면은 73세가 되고, 11년을 하면 이렇게 74세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으로 계산하냐, 뭐 11년으로 계산하냐, 거기에 따라 뭐 춘추가 74세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74세면 만으로 치면은 이게 73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즉 10년에서 11년으로 넘어가는 해이기 때문에 만으로 따지면 73세가 되고, 그냥 현대식 요즘에 나이로 이제 계산을 하면 74세가 되고 뭐 그런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영락 무자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영락제가 태종 위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태상이 별전에서 승하다. 이 기록은 좀 이상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도라는 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쪽에는 또 뭐 경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경사와 경도를 검색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검출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원문에도 보면 경도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한 부분이고, 이 아래쪽에 경사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원문에 보면 경사가 아니고 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경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궁궐이 있는 데가 경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경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을 경도와 경서로 또 분리 작업을 해놨네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봅시다. 태양 태상왕 전하께서 5월 24일에 승하시다. 5월 24일이면 여기 5월 24일 이거 맞지요? 자,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세종실록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 기록을 보는 이유는 경도와 경사의 지명을 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보면 또 해석을 또 경도로 해놨어요. 원문에는 경도가 아니고 경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도 다 경사라 나오죠. 자, 대한민국 사학계 번역한 내용을 보면 아주 교묘하게 번역 조작을 해놨어요. 전신이 보면은. 자, 여기다 보면 경사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이번에 세조실록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조실록 상고 세조 2년 3월 28일 정유 세 번째 기사 1456년 명경태 7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대사 오경 문묘 종사 가거 기 등에 관한 상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상소하기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춘추의 대사입니다. 대개 금인은 요 나라의 풍속을 이어받아 3월 3일과 9월 9일에 하늘에서 절하고 보드나무를 쏩니다. 자, 여기서 금인이라 하면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여기 각지 한번 해석을 한번 봅시다. 자, 금인은 여기 보니까 금나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요금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동방은 해동에 응거하여 삼국으로부터 전조에 이르기까지 교청과 항제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전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자, 전조는 고려조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즉 전조는 고려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조가 나오잖아요. 이게 조선할 때 그 아침 조자가 되겠습니다. 고려를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조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조라고 설명을 한 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고려를 다른 말로 전조, 조라 부른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요. 자, 그리고 우리 동방이라고 하죠. 즉 고려가 있는 곳이 동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고려가 대륙에 있었다면 그것이 동방이 되는 거예요. 자, 동방 그러면 또 생각나는 거 있죠. 그 예수가 탄생될 때 동방박사 3인이 예수가 탄생되는 걸 축하하러 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즉 고려가 동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려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축하했다. 그리고 3인을 보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요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 역사 고려는 수만리 천자의 적통나라고 고려의 수도는 북경이었다. 여기서 북경은 베이징 북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고려의 후손이다. 여기 예수의 고려의 후손 정확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동방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동방이 있는 위치가 바로 고려가 있는 위치가 되고 고려가 대륙에 있었다면 그것이 동방이 되는 거예요. 뭐 한반도에 고려가 있었다면 또 그것이 동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또 다른 말로는 해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삼국에 있었다고도 해석이 됩니다. 즉 고려가 있는 위치가 삼국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동방이다. 그런 의미고 예수가 고구려 후손이다. 즉 고려의 후손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원문에 보면은 자, 전조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동방 나오죠. 그리고 해동 나오죠.
그리고 고려를 부르는 말, 전조, 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는 또 경도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성부라는 지명이 나오죠. 자, 제가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이것은 동교의 땅은 지실로 복리에 비할 것이 아닌 때입니다. 자, 빌리건대 경도는 한성부를 상경으로 삼고, 개성부를 중경으로 삼고, 경주를 동경으로 삼고, 전주를 남경으로 삼고,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함흥을 북경으로 삼아 각각 토관을 설치하고 군병을 가정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현재 보면은 원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되는 것 같네요. 지편전, 직제야, 양서지가 이제 말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한번 봅시다. 양성지가 상수하기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양성지가 말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한성부나 아니면은 여기 뭐 개성, 경주, 전주, 평양, 그리고 함흥 이런 지명이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 함흥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함흥차사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자, 양자강을 검색해보면 양자강은 중국 중심을 흐르는 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뭐 양자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고지도 보면 현재 이 부분에 여기 가운데 이게 이제 양자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양자강이 되죠. 자, 함흥차사를 제가 검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재민이가 가르쳐주네요. 자, 함흥차사는 조선 태종이 태조에게 문안과 돌아올 것을 요청하기 위해 함흥으로 보낸 차사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한 번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다는 뜻으로 이제 바뀌었다. 자, 여기 보면 태종 나오죠. 태종 이방원이 이 태조에게 문안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뭐 함흥으로 이제 보낸 차사다 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내용을 보면 함흥차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성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끝내 소식이 없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 함흥이라는 곳이 이게 북경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함흥차사라 그러면 이 함흥이 어디겠습니까? 자, 베이징 북경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실록의 내용을 가지고 지도로 위치를 이제 비정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함흥은 베이징 북경이고 그리고 이 동경은 제가 여기 선양시로 잡아놨어요. 자, 그리고 서경은 여기 평양인데 여기 섬서성 장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경은 이게 개성부가 되는데 그 송나라 그 수도 있잖아요. 그 칼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경은 제가 여기 양자강 일대 여기 잡아놨어요. 이것은 이제 전주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상경은 경도 한성부인데 이게 이제 태조 이성계가 도읍한 지역, 즉 남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경은 고려시대의 남경이기도 하고 조선시대의 남경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양자강 일대에 다 비정을 해놨어요. 자, 앞전에 제가 함흥 차사 여기 북경 베이징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함흥 차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흥 차사는 조선 태종 이방원이 태조의 황궁을 권유하라고 함흥으로 보낸 차사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차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 세간에 퍼지면서 한 번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이는 태종 이방원이 저지른 일, 왕자의 난과 그것을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았던 태조 위생계를 바라보던 백성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뭐 백성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고 하는데 실제는
백성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죠. 즉, 이 함흥이라는 지명이 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왕자의 난이 나오죠. 이 왕자의 난이 어디서 발생을 했나요? 바로 대륙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어디 뒀는지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저 태조 이성계가 있는 황궁에서 함흥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상경, 경도, 한성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방원이 베이징 북경에 사람을 보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함흥이 북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함흥에 간 사람이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기 상경, 경도, 한성부가 되잖아요. 이 양자강 일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왕자의 난이 발생했는 이가 어딘지도 알 수가 있죠. 왕자의 난이 발생했는지가 제가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예전에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을 보면 이 왕자의 난이 정난의 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난의 변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아래쪽에 지도가 보이죠. 자, 여기 베이징 북경에서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함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난의 변, 즉 왕자의 난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 아래쪽에 남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이 나죠. 조선 제2대 왕 정종을 여기서 죽이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께서 처음으로 도읍한 그 위치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본조라는 또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본조. 본조에서는 단지 한성, 개성에 양경만을 설치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한성하고 개성, 양경을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자, 이 내용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나오잖아요. 세조실록 37번째, 세조 11년 11월 15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이 1465년. 자, 세조로 이 검색을 하면은 조선 제7대 왕이죠. 여기 세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1417년에서 1468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골룡포를 입고 있죠. 황제의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신이 명나라의 관제를 보건대 남직내, 진강 등 14부 15주와 북직내, 순천부 등 8부 18주는 모두 포정사에 예속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고황제의 깊은 생각이다. 자, 여기 고황제 나오잖아요. 이 고황제가 제가 누구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자, 앞전에 명나라 태조 고황제 부음 이 내용에 여기 태조 고황제가 이분이 이성계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성계가 이때 1398년에 돌아가셨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고황제가 이분이 태조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남직내하고 이거 북직내 나오죠. 즉 명나라 시대에는 남직내하고 북직내 수도가 두 개였어요. 자, 앞전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오경을 정치하는 것입니다. 대개 요금 발해도 아울러 오경을 세웠고 요나라 금나라 발해도 수도가 5개가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발해가 수도가 5개 있다는 그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전조 나오지요. 고려도 사경을 세웠습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고려 수도가 사경이에요.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이 영상 기억하십니까? 고려의 삼경, 개경, 중경, 동경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도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현재 제가 그 부분의 영상을 찾아놨는데 여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나라의 상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보면 중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베이징 북경, 그리고 원나라의 대도 고려 평양 서경, 그리고 동경 경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러니 조선왕조실록에 고려 수도가 4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개. 자, 다시 영상을 볼게요. 여기 1개, 또 2개, 3개, 4개. 맞잖아요, 4개. 자, 그 다음에 본조에서는 단지 한성, 개성, 양경만을 처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성, 개성이라고 하니까 수도가 2개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조선에는 수도가 2개 있다. 양경 체제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신의 명나라 관제에 보건대 남직내하고 북직내가 되겠습니다. 이게 2개예요. 조선왕조실록에 현재 이 시대에는 수도가 2개의 나라는 이 명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직내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명나라 홍무 시기에는 명나라 최초의 수도였던 응청부, 현재의 난징 나오죠? 그 다음에 영락제 시기부터 1403년에 명나라 수도가 순천부, 즉 베이징으로 또 이동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북직내에 나오죠. 그 남직내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홍무는 태조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락제는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본조에서는 단지 한성, 개성의 양경, 수도가 2곳이다. 자, 그 수도가 2곳인 것이 여기 나와 있다. 자, 명나라 관제 보건대 남직내에 나오죠. 그리고 북직내에 나오죠. 자, 그것으로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고왕제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본조 나오죠. 본조 팔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앞전에 본조가 있는 것이 수도가 2군데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경상도, 안동, 진주, 전라도, 남원 이런 게 한반도에 있는 지명이 아니에요. 이게 다 대륙입니다, 이게. 자, 그것이 이제 본조 팔도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말이 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한성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성부의 이제 위치를 찾으면은 모든 역사가 다 밝혀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한성부 나오죠. 정확하게. 원문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한성부란 말이 나오죠. 원문에. 자, 경도가 한성부다.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 상경이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이 한성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상경, 경도, 한성부. 지금 양자강에 있는 베이징 북경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자, 빌건대, 경도, 한성부, 상경. 여기 나오지, 한성부 지명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경상도, 안동, 진주, 전라도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여기 한성부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대륙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본조라는 말을 계속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또 보면 본조라는 또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당군이란 말이 나오죠. 당군이 있는 데가 여기 구화선이 나오는데 이것도 대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태백산, 뭐 금강산, 그리고 장백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다 대륙 말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나오죠. 그럼 경상도 나오죠. 자, 이런 지명은 한반도에도 다 있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또 본조 나오죠. 본조에서 사는 것은 흥과 고치, 동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본조는 역대 군왕이 도읍하는 곳에서 산재하는데 혹은 당연히 제사 지내야 할 텐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본조가 있는 곳이 여기 나오잖아요. 조선왕, 당군, 조선왕, 기자, 그리고 신라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다 정답이 있네요. 자, 여기서 당군은 이 고조선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기자조선을 또 의미하죠. 그리고 신라가 위치한 곳도 본조가 있는 곳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조 군왕이 여기에 도읍을 다 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백제의 시조도 즉 대륙에 있었다. 고려도 대륙이고 그 신라 김유신도 대륙이다. 즉 고려의 을지문덕도 다 대륙이다. 백제의 흑지상지도 대륙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즉 고려가 대륙이고 백제도 대륙이고 고조선도 대륙이다. 그게 바로 본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그리고 여기 경도가 있는 곳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경도는 사보입니다. 대개 경도는 곧 이른바 북한산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삼국 시대에 있어서 삼국이 교전하던 곳이며 고려가 삼국을 통합하고 본조가 도읍을 정한 뒤로 이곳을 가지고 사방을 공제하니 예전에는 사방으로부터 중앙을 서로 다투었으나 이제는 중앙에 있으면서 그 행사를 알만합니다. 삼사는 북을 진압하고 한강은 남을 에워싸고 서해는 임진강을 두고 동해는 용진을 두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경도가 있는 곳이 이것이 예전에 북한산성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되죠. 이 백제 세 나라가 그곳에서 땅을 서로 다투었다. 그리고 고려가 삼국을 통합하고 본조가 도읍을 정한 뒤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러면 이 고려도 대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경도가 어디겠습니까? 북한산성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자, 경도가 북한산성에 있는 위치가 여기 남경, 여기 상경, 경도, 한성부라 되는데 여기 양야강 일대를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계속 보면은 고려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고려사에 보면은 백제와 신라가 자신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 고려에 넘겨줬다고 하죠. 그러면 진정한 통일 국가는 이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삼사는 북을 진압하고 한강은 남을 에워싸고 서해는 임진을 두고 동해는 용진을 두었으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원문에도 보면 여기 삼산이 나오죠. 즉 북쪽에는 삼산이 있고 그리고 대강이 남쪽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지명이 나오는데 이거 삼산 나오죠. 그리고 대강이 나옵니다. 자, 대청 강요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양자강 일대로 여기 확대를 해보면 여기 강이 보여요. 자, 여기 보시면 대강 나오죠. 자, 대강의 서쪽으로 가면은 또 지명이 하나 또 보여요. 자, 여기 보면 삼산 나오죠. 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남경이 되고 강남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 양자강이라 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양자강이 한강이 되겠습니다. 자, 사만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여기를 다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선덕여왕이 묻힌 여기 랑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지에도 랑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선덕여왕 묘는 그 가짜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선덕여왕 묘는 여기에 랑산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자, 여기 보면은 대강 나오죠. 그리고 삼산 나오죠. 그러니까 원문에 여기 삼산 나오죠. 자, 대강 나오죠.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부평부는 비록 옛 안남 땅이라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있어서는
실제 관계되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또 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남이 이제 어디겠습니까? 이거 베트남입니다. 여기 이제 경도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도는 조선의 수도 한성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 이 내용은 조선의 수도 경도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곳에 삼산이 있고 또 대강이 있다 그런 설명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안남 즉 베트남하고 가깝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강의 서쪽 편에 보면 여기 임진이 있다 즉 임진강이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임진강 검색을 하면 이거 한반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임진강을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본래 백제 오화홀에 있었는데 뒤에 고구려가 치하여 진림성으로 바꾸었으며 신라 경덕왕 때 임진을 거쳐 개성군 영현이라고 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임진강이 양자강 그 대강의 서쪽 편에 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제가 임진강을 검색을 하는데요,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임진강 그러면 현재 한강 이쪽을 이제 설명을 하네요. 대륙에 있는 양자강을 여기 한반도 이쪽에 옮겨놨네요. 참 대단합니다. 자, 임진강이 여기 있으니까 이 근방에 서울특별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도 보면 이 수도가 있는 부근에 여기 임진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반도 서울 땅에 여기 동쪽에 대강이 어디 있나요? 여기 큰 강이 어디 있습니까? 자, 임진강이 여기라고 하니까 임진강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한강과 합쳐지는 물결이 되죠. 여기에 동쪽에 가면은 여기 대강이 나와야 된다는데 여기 대강이 어디 있나요? 대륙 역사를 완전히 한반도에 다 이식시켜 놓고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강 아닌가요? 자, 그러면 대강의 서쪽에 임진강이 있다고 하면 이거 양자강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한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임진강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 여기 있는 이 양자강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죠. 자, 그리고 요 삼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지도를 이렇게 남쪽에 보면 여기 안남 나오지 않습니까? 안남구. 실록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부평부는 비록 옛 안남 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부평부가 있는 곳이 안남에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고지도 여기 안남국이라 되시니까 여기에 이제 부평부가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도 한성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도 한성부로 가니까 자, 이 한성부가 조선의 수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 남경, 상경, 경도, 한성부 이 일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 경도 한성부. 본래 고구려의 남평양성이다. 일명 북한상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백제 근초 고왕이 동진을 간문제 하만 2년 372년에 임신해 남한 산성으로 와서 도읍을 정하였다. 즉, 여기 한성부가 있는 곳이 이것이 남평양성이고 여기 고구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백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제에서 예전에 남한산성으로 수도를 정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여기가 양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양주에 목면양이 있는데 가히 도읍을 세울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읍을 세울만 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도읍을 의미하나요? 그러면 이 조선의 수도를 언급하는 부분인데 여기 양주 목면양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읍을 세울 만한 곳이다 그러면 여기서 도읍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자, 여기 양자강 써놨잖아요. 이게 한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남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강남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양주라 불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조선의 터를 이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여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양중 명면양에 있는데 가히 도읍을 세울 만하다 이러니까 그 난징이 이게 목면양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남경 유수관으로 승격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고 송나라 희정 숭년 3년 1104년이다. 8월에 임금이 와서 살펴보고 남경 유수관으로 승격시켰다. 자, 1호부터 인종, 의종, 충렬왕, 공민왕, 공양왕 이 모두 순행하여 이것에 머물렀다. 자, 충렬왕 34년은 무신에 한양부로 거쳐서 부윤, 판관 등을 두었고, 자, 여기 또 본조 나오죠. 본조 태조 강한대왕이 3년 갑술 10월 갑오에 이것을 도읍을 정하였다. 그것이 바로 한성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명나라 태조 고황제 홍무 27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같은 분이에요. 태조 강원대왕이나 여기 태조 고황제나 이분이 같은 분인데 여기에 한성부에 도읍을 했다. 자,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성부가 나오잖아요. 상경, 경도, 항성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은 여기죠. 여기 강나. 저 훈민정음 은혜본에 보면은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니 우리나라 상담에 강남이라 한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KBS HD 역사 스페셜 고려 충성왕은 티베트 유배된 까닭 이 내용에 보면 그 힌트가 있어요. 자, 여기 세종실록 기리지 경도 한성부에 다시 돌아가 이렇게 보면은 자, 이 부분에 눈에 뜨죠. 남경 유수관으로 승격시켰다. 자, 1호부터 인종 그리고 의종, 충렬왕, 공민왕, 공양왕 이런 내용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충렬왕이 나오죠. 자, 제가 충렬왕을 검색을 해놨어요. 자, 고려 25대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경효대왕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그 다음 제위로 물려받은 사람이 여기 충선왕이라 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제26대 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25대, 26대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렬왕에 이어서 충선왕마저도 원나라의 간섭을 최소화해보려고 노력하다가 폐위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자, 이 내용을 보면 충렬왕이 원나라에 의해 가지고 폐위됐다고 설명을 하죠. 충선왕은 그로부터 10년 뒤 또다시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선왕이 또 왕위에 올랐다고 설명을 하죠. 자, 고려사에 보면은 여기 충렬왕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충선왕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충선왕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만권당을 짓는다. 만권당에는 조맹부를 비롯해 원나라의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충선왕은 원나라 학자뿐 아니라 고려 학자 이재현을 불러 원과 고려의 학문과 문화교류를 시도한다. 무종은 동생인 인종에게 왕위를 주는 대신 인종이 세상을 뜨면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인종은 이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양위를 한다. 결국 인종의 아들 영종이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충선왕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환관 임파엔토쿠스가 충선왕을 모함하는 사건이 터진다.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금산사로 피신을 한다. 당시 강남 지역에 위치했던 남경의 금산사는 충선왕과 인연이 깊은 곳이었다. 자, 여기 뭐 충선왕이 잠시 그 도피해 있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금산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중국 남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또 원나라에 의해 가지고 또 잡혀가지고 북경의 베이징으로 또 끌려갔다고 하죠. 이거 다 중국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고려 왕들이 왜 중국에 있나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로 이 한반도에 있어야지. 이 한반도에 고려가 있었다고 여러분들 다 배우지 않나요? 그런데 왜 충선왕이 중국 남경에 왜 여기에 있나요? 그것도 금산사예요.
자, 다시 대청왕조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금산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양자강 확대해 보면 여기 금산사라고 나오죠. 충선왕이 여기에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경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전에 강남이었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여기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대륙을 설명한 부분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량산이 나오잖아요. 선덕여왕. 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앞전에 조선왕조실록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여기 한강을 많이 다퉜다. 그리고 여기 중원 대륙을 여기서 전쟁을 많이 했다 설명을 하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자,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8월에 임금이 와서 살펴보고 남경 유수관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1호부터 인종, 여기 충의하락 나오잖아요. 여기 남경 유수관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한양부가 되겠습니다. 본조, 강원대왕, 태조 이성계가 여기 도읍을 정한 곳이 바로 이게 한성부다. 이게 난징이 돼요. 남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송의 둘레가 9,975보인데, 북쪽 백악사, 남쪽 문명사, 자, 그리고 동쪽 흥인문, 그리고 돈의문, 이게 다 난징에 있는 지명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종묘 같은 거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삼각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백악산, 이거 다 대륙 이야기예요. 한반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왕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한강 나오지 않습니까? 한강도. 자, 여기 또 서강 나오네요. 서강 이거 예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난징 양양강 일대 거기가 서강이다. 자, 그것이 양주이고 여기 목면양이 있는데 가히 도읍을 설만하다. 여기 나오잖아요. 양주 나오지 않습니까? 목면양. 자, 고지도로 다시 보면은 자, 여기 양주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목면양 일대인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을 보면 고려 남경 수도 광릉 목면양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경복궁이 난징궁이고 그 위쪽에 성터가 고려 남경궁이다. 조선의 수도는 고려 남경에서 남쪽으로 정했다. 양주, 광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조선의 수도 한양, 양주, 남경, 양주다 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때가 여기가 이제 목면양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여기 남경으로 이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 다 일대를 설명한 부분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자, 그것이 이제 북한 산성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려가 있었는 위치다. 그리고 삼산을 북을 진압하고 한강을 남을 에워싸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난징은 제가 앞전에 고지도로 설명한 그 부분이 되죠. 그게 바로 전주가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남경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원나라의 남경 수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원나라의 수도는 대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는 이제 베이징이다. 설명을 하죠. 그리고 원나라에 또 남경 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또 설명이 있죠. 난징은 이전 한족 왕족의 수도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족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한족이 우리가 보통 중화인민공화국을 부르는 그 한족일까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원나라의 수도는 남경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나오죠. 이 원나라의 수도가 고려 수도와 똑같아요. 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한족, 왕족. 여기 또 한족 나오죠. 그러면 이 한나라가 과연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상이 만든 나라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한나라가 우리 선조가 만든 나라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학계에서 남경이 어디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청와대 남경 궁궐터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게 청와대에 있습니다. 자, 이 경향신문에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 뭐 유물과 유적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위치를 설명하는데 여기 삼각산, 북한사 나오죠. 승가사, 구기동, 고려 건물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고려 남경터 나오죠. 여기 경복궁 바로 위에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 북악산 이쪽 부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 고려 남경터 나오죠. 자, 여기 나오죠. 경복궁터인데 여기 고려 남경 유적과 유물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경복궁 바로 위에. 전혀 아닌 경우가 됩니다. 이거 경복궁 아니에요. 자, 남경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고려시대 3경 중 하나이다. 자, 여기 고려시대 양주에 있었다고 설명을 하죠. 이 양주는 한반도 서울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그 양주가 아닙니다. 이거 대륙 양주예요. 남경 고려시대 3경의 하나인데 남경은 1067년 문종 21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양주의 궁궐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1076년에 문종 30년에 명칭을 양주로 다시 바꾸었다. 1099년에 숙종 4년에 남경이 재설치되고 2년 뒤 남경 계창 도감을 설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게 고지도로 보면 여기 양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양주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 일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원나라에 의해 가지고 36년 동안 그 남경에 임시 수도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 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남, 남경. 우리 역사안에서의 역대 국사 교과서 내용에 이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남경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개경, 서경 이게 한반도로 다 설명하는데 전혀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과서로 엉터리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켜가 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경이 있네요. 여기 지도를 보면 이 개경 나오죠. 그리고 서경 나오죠. 그리고 남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죠? 이렇게 엉터리 이 자료를 교과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한테 또는 어린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동경이 나오죠. 이거 완전히 엉터리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 보면 여러분 또 생각나는 거 또 하나 있죠. 이 지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1835년 지도가 되는데 일본에서 만든 지도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보면은 여기 남경이 제가 전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전주가 있는 곳이 이게 전라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주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여기 전라북도 여기에 전주가 있다고 설명을 하죠. 여기가 남경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고지도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기 한반도 쪽에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남경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적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전라도 전주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지도로 보면 여기가 남경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동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북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수도권이 되죠. 이 지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일본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일본에서 시작한 그런 지도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좀 뜻을 좀 나중에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지도 봐도 남경 위치가 전라도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현재 여기 북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마도 서울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남경의 지명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좀 이상한 지도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경상도가 여 위쪽에 있습니다. 자, 이게 경상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양주라 또 적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황해도가 되겠습니다. 좀 이상한 지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 전라도는 여기에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남경의 위치가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동경의 위치가 중요하다. 자, 이 동경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국가교과서 내용과 그 위치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남경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남경은 여기는 한반도 있잖아요. 근데 앞전에 고지 들어오면 여기 전라도 여기에 남경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는 남경이 여기에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 동경은 똑같고, 그리고 아마 북경이라 적힌 게 이게 개경을 말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경은 이쪽 북계에 있는 여기에 북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대륙에서 모든 지명이 다 있고 모든 역사가 대륙에서 이렇게 발생했는 거, 이걸 한반도로 옮겨가지고 축소하다 보니까 그 지명의 위치가 좀 이상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함흥이나 적혀있는 게 이게 베이징 북경이 되겠습니다. 함흥차사 그 내용 있죠. 그의 함흥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 동경이 경주라 이렇게 적혀있다 하더라도 신라는 대륙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평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섬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안이라고 부르죠. 보통 당나라의 수도가 있었다는 그 위치인데 이게 저는 서경으로 여기 적어놨어요. 그리고 중경은 송나라 수도, 그러니까 북송의 이제 수도죠. 이 카이펑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중경 개성부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남경하고 여기 상경, 경도, 한성부 이게 다 같은 지역을 설명한 부분이고 이게 조선의 수도 지역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비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홍무제를 검색을 하면 이 명태조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했다는데 이거 완전히 수엉터리죠. 완전히 100% 가짜 조작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태조 일성께서 돌아가신 연대는 1398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상왕으로 있었죠. 정사를 돌보지 않은 해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더하면은 10년을 더하면 1408년도가 나오는데 이 기록도 보면 태성왕 이성계가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 좀 이상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13일 을묘 6번 제기사 1409년도 명영나 7년의 기록을 보면 건넌 등의 비석을 세우다 비문은 건근에 찬 인왕에 보면 여기 나오지요. 영락 무전 5월 24일 임신일에 태조께서 승하니 춘추가 74세이고 제위가 7년이며 늙어서 정사를 보이지 않은 지 11년이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보면 무자년 5월 24일이라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태종 8년 5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이상한 기록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맞다면 이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명나라 태조 고황제 부음에 이르니. 자, 그러면 여기서 제위 7년에 이때 이제 돌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상황으로 있었는지가 11년이 된다. 즉 늙어서 정사를 보지 않으니, 즉 돌아가시니까 정사를 보지 않겠죠. 그래서 10년이나 11년이 되는데 이것을 더하면 이제 74세가 된다. 그런 의미죠. 태조 고황제 이성계는 무인년 1398년 63세로 돌아가시고 늙어서 정사를 보지 않은 지가 한 11년이나 10년이 되는데 63세에서 10을 더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춘추가 74세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위 7년에 태조 이성계께서는 돌아가셨다. 그런 말이고 바로 현재 이 기록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는 태조 7년은 맞는데 이게 12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는 무자년 5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은 태성왕이 이 별전에서 승한 이 5월 24일 연도가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좀 일치가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상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명나라 홍무제를 검색하면은 여기 돌아가신 날이 1398년, 이게 맞아요. 자, 역사를 이제 두 개로 쪼개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의 일부 내용을 이게 변절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보면 원나라의 강남의 거점인 남경을 점령하고 그곳에 수도를 뒀다고 하니까 이 홍무제가 이성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명나라는 태조 이성계가 건국돼야 되고, 여기 주원장은 그때 홍건난이 이제 벌어졌을 때 태조 이성계에게 참수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명나라를 건국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족은 누구일까요? 이거 우리 민족 아닌가요? 한족.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